여러분은 지금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밤에 광활한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보름달빛이 길을 밝혀주고 그 주위에 빛의 원이 보여요. 안전한 대피처를 찾아 여러분은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보름달이 차면 나타난다는 늑대인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곧 이곳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달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원을 달물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의해 생겨요. 달이 가득 차면 많은 햇빛을 반사하고 반사된 광선들은 지구 표면으로 날아가요. 하지만 육각형의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면서 궤도가 휘어지고 흩어지죠. 그 결과 거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달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달무리의 안쪽 가장자리는 빨간색이고 바깥쪽 가장자리는 파란색이에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구름에 얼음이 있다는 건 이 얼음이 곧 물로 변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비는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서 미리 대피소를 찾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날씨가 꽤 따뜻하고 구름이 땅과 가까이 있다면 비슷한 현상인 광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달무리보단 훨씬 작지만 훨씬 더 화려하죠. 안쪽에 푸르스름한 흰색 원반이 바깥쪽에 붉은 갈색으로 변하는 고리입니다. 달무리와는 달리 광환은 물방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방울들이 작을수록 광환은 더 커질 거예요. 만약 물방울이 크다면 광환은 달 자체 크기만큼의 밝은 점처럼 보일 거예요. 광환과 달무리 모두 햇빛이 비치는 낮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광환을 쳐다보기 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밝고 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대피소를 찾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와, 저건 뭐죠? 누가 사진이라도 찍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방금 본 플래시는 번개예요. 쾅! 천둥이 엄청나서 집안의 창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뇌우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어요. 번개를 보면 숫자를 세세요. 1초, 2초, 3 이렇게요. 천둥 소리가 들리면 그만 세세요. 이제 그 수를 5로 나누어야 해요. 만약 5까지 셌다면 뇌우의 진원지는 1.6km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해요. 만약 뇌우가 시작되기 전에 대피소를 찾지 못했는데 열린 공간에서 뇌우를 만난다면 즉시 고지대로 떠나세요. 산이나 언덕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에요. 나무 밑에 숨을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높은 물체는 번개의 첫 번째 목표물이에요. 전봇대도 위험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뇌우를 만났다면 즉시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나세요. 컨버터블, 골프카트,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 트인 들판에 뇌우가 시작되면 여기서 가장 키 큰 물체는 여러분이에요. 어떻게든 엎드려서 몸을 가리세요. 혼자가 아니라면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이제 아름다운 일출을 즐겨봅시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빨간 페인트를 쏟은 것 같아요. 이 붉고 아름다운 경치가 지나면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죠. 고기압지대가 방금 지나갔고 지금은 공기 중에 물 함량이 높은 저기압지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해가 뜰 때 붉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산을 갖고 가요. 아니면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 집에 있으세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아침에 붉은 하늘 선원이 경고한다. 밤에 붉은 하늘 선원들이 기뻐한다. 가끔 냄새로 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오존 분자 때문이에요. 폭풍 기류는 대기권 상층부에서 오존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폭풍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깨끗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마치 방금 깨끗한 물로 바닥을 닦은 것 같죠. 비가 오기 전에 후각이 더 민감해져요. 코 때문이 아니라 더 습해진 공기 때문이에요. 꽃들이 향기를 뿌리고 물 분자들이 그것에 달라붙어서 향을 더 잘 퍼뜨리죠. 그래서 같은 꽃향기가 밖에서나 밀폐된 습한 온실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식물 또한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침에 잔디를 만졌는데 젖어 있다면 오늘은 맑은 날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날 아침 풀 위에 있던 물은 이슬이거든요. 밤사이 가장 추울 때 나타나죠. 맑은 하늘이 지구가 조금 식을 수 있게 해주며 공기 중의 수증기 분자는 다양한 표면에 정착하는 액체로 변해요. 매달린 나뭇잎을 자세히 보세요. 가끔 거꾸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풍잎은 비 오기 전에 높은 습도에 잘 반응해요. 줄기가 매우 부드러워져서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지표는 솔방울이에요. 씨는 솔방울 비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소나무는 바람이 씨를 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비가 올 걸 감지하면 솔방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솔방울이 닫히고 씨를 물로부터 보호하죠. 그리고 지루한 일기예보 아나운서 대신에 동물과 곤충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온도계가 될 거예요. 15초 타이머를 맞추고 귀뚜라미가 몇 번 우는지 세어보세요. 그 수에 37을 더하면 화씨 온도의 값으로 실외 온도가 나올 거예요. 이는 대기 온도가 귀뚜라미의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따뜻한지에 따라 더 천천히 또는 더 빨리 올 수 있죠. 그러니 온도계는 버리고 작은 친구를 키우세요. 만일 곤충을 안 좋아한다면 대신 하늘에서 새를 찾아보세요. 만약 높이 날고 있다면 맑고 화창한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은 새들이 높이 나는 걸 막아요. 마치 은신처를 찾듯이 매우 낮게 떼지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맑더라도 기압은 비가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강이나 호수 근처에 산다면 두꺼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가사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요. 두꺼비니까요.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특히 시끄러워요. 두꺼비는 일반적으로 습한 날씨를 좋아해서 그냥 신이 난 거예요. 비가 오면 암컷들이 알을 낳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야, 방금 모기가 여러분을 물었어요. 만약 모기가 유난히 공격적이면 빨리 대피소를 찾는 게 좋아요. 이 곤충들은 폭풍우 동안 굶기 전에 미리 먹어두려고 하거든요. 또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우리가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결국 모기에게 더 매력적이게 만들죠. 곤충 또한 천둥번개가 치기 전에 떼지어 모여요. 공기 중에 습기를 좋아해서 춤을 추며 빙빙 돌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허공에서 사라져요. 그 뜻은 폭우가 내리기까지 1시간 남았다는 뜻이에요.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선 벌들을 지켜봐야 해요.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벌들은 초과 근무를 할 거예요. 비가 와서 다음날 벌집을 떠날 수 없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꽃을 활발하게 수분하죠. 다람쥐는 전 세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요. 보통 추울 때를 대비해 먹을 걸 비축해두죠. 만일 식량 비축을 일찍 시작한다면 혹독한 겨울이 될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아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도토리를 땅속에 숨기고 다음 걸 찾기 위해 뛰어가죠. 다람쥐들은 종종 먹이를 어디에 숨겼는지 잊어버려요. 이 도토리들은 작은 새싹으로 변하고 모두 다람쥐 덕분에 많은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죠. 동물들은 또한 지진과 같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한때 유럽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연구를 했어요. 소, 개, 그리고 양에게 추적기를 달았죠. 그 기간 동안 약 18,000번의 지진이 그곳에서 발생했어요.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리히터 규모 4도 1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연구원들은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기록했어요. 마치 지진 때를 탈출하려는 것 같았어요.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털로 재난 전에 공기의 이온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동물들의 좋은 후각 또한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가스는 깊은 지하에서 이동해 올라와 표면의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동물들의 이런 행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요. 고양이, 쥐, 뱀, 그리고 지네가 그리스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었어요. 어떤 물고기는 그 지역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 해안 근처에서 상어들이 돌아다닌다면 먹이를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바다의 큰 폭풍으로부터 숨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가장 나쁜 징조는 갑자기 모든 물이 뒤로 물러설 때예요. 해안선 전체가 보이고 심지어 육지에 남겨진 물고기와 산호도 보여요. 당장 도망치세요. 곧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예요.
소행성이 달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2016 HO3라고도 알려진 카모 알레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돌면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줄여서 HO3라고 부르죠.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2007년 4월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작은 건물 크기, 즉 런던 아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와이에서 발견된 이 소행성의 이름은 대략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파편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연구 끝에 그들은 이 소행성이 우주로 날아간 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달에는 이탈리아 철학자의 이름을 딴 조르다노 브루노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는 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150km가 넘는 초대형 광선인데도 여전히 밝습니다. 이것은 한때 그곳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1178년 영국 캔터베리에서 5명 승려가 여행하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은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달이 화염과 불꽃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 표면 전체에 어둠이 퍼졌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기록을 발견하고 이 수도승들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의 형성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분화구의 나이가 약 400만 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만약 그런 엄청난 충돌이 12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구는 미쳐버렸을 테니 별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지구에 거대한 유성 폭풍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어쨌든 HO3는 400만 년 전 충돌 당시 떨어져 나간 달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달 조각을 발견했을 때 재빨리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달은 조만간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300년 이상은 우리의 준 위성으로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는 매우 거칠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돌며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고리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세기가 되면 더욱 미친 듯이 돌면서 말굽 궤도로 바뀌어 서서히 우리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언젠가 HO3가 우리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 금성, 심지어 태양 자체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소행성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작고 안정적인 소행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암석이 천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우버처럼 암석을 타고 이동하면서 생명체가 우주 전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탄소와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요. 어쩌면 생명체가 화성에서 암석을 타고 지구로 히치하이킹을 했을지도 몰라요. HO3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백만 년 동안 물건을 싣고 멀쩡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HO3를 조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보내길 원합니다. 2017년도에 한 학생 그룹이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 국가우주국은 2025년에 HO3 어딘가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려고 해요. 로봇은 그곳으로 날아가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를 위해 그걸 지구로 가져와야 해요. 안타깝게도 육안으로는 하늘에서 이 소행성을 볼 수 없어요.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0에서 130m 정도예요. 따라서 초강력 망원경 없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소행성이 있어요. 엄청날 거예요. 2029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로 지나갈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04MN4 또는 줄여서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폭이 약 369m로 HO3보다 훨씬 큽니다. 역대 가장 가까운 소행성 통과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소행성은 2004년 12월에 공황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2.7%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심지어 아포피스라는 이름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뱀에서 따온 것으로 라와 싸우며 항상 태양을 삼켜 지구를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괴물이에요. 다행히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우리 근처를 지나갈 거고 하늘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차가운 소행성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피스가 근접 통과하는 동안 중력 키홀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특정한 좁은 영역을 통과하여 우연히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 멜랑콜리아에서 나오는 행성처럼 2036년에 서사시적인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이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36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꽤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금성이 지구를 추월할 때만큼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포피스와 지구는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은 8만 년에 한 번씩만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전 세계의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며 거대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대멸종이나 그와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포피스는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포피스를 보려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소행성은 밤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납니다. 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근처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HO3와 아포피스는 모두 아폴로 궤도 소행성의 일부예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들이죠. 위험한 녀석들이 모여있네요. 지구 궤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에 근접하거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군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소행성은 그리스의 태양신 이름을 딴 1862년 아폴로입니다. 이 소행성은 193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이 그룹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거의 1.6km에 달할 정도로 더 컸어요. 사실 너무 커서 작은 달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폴로는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과 화성의 궤도도 통과합니다. 재밌는 사실,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40년 넘게 망원경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수를 계속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가 재발견되었을 때 아폴로는 소행성 목록에서 첫 번째 소행성이 아니었고 이름에 큰 숫자가 붙게 됐어요. 아폴로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근처를 날아다닐 겁니다. 2075년에는 금성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성도 지나갈 거예요.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이 녀석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가 알아챘을 테니까요. 소행성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는데 도움을 준 소행성처럼 지름이 9.7k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게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희망은 공식적으로 포기할게요. 와우, 고다 치즈도 아니네요. 달의 위상에 따라 구부러진 바나나 또는 동전의 반쪽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달의 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 중 하나를 내부 코어라고 해요. 약 20년 전 과학자들은 달이 어떻게 자전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달의 외핵이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내부 핵은 연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암석처럼 단단한지 뜨거운 액체처럼 녹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 아폴로 임무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진 데이터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방법은 음파가 사물을 통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면을 통과하는 파동이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지구 내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죠. 태양계의 다른 물체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성이라든가 이 경우엔 달이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음파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음파를 주의 깊게 듣고 연구함으로써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층, 구성 성분, 배열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의 깊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방법은 지구 표면과 달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짜잔! 우리 자연위성의 내부 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철로 만들어진 조밀하고 단단한 공입니다. 폭은 약 500km로 달 전체 크기의 거의 15%에 달해요. 연구원들은 또한 달의 표면과 핵 사이의 층인 멘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진화하면서 움직여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달 멘틀 전복이라고 부르며 달 표면에서 철이 풍부한 원소를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멘틀 물질은 결국 위쪽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화산암은 달의 지각에 남아있죠. 이 암석의 일부 물질은 저처럼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벼운 지각 물질을 통해 코어 멘틀 경계까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건 화산 활동 중에 달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 철분이 풍부한 원소를 표면으로 운반한 다음 다시 가라앉는 순환과 같습니다. 달의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거의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해온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제 달의 철 핵과 지구 멘틀 전복에 대해 알게 됐으니 달의 자기장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의 내부 핵이 어떤 모습인지 알면 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초기 단계의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신비한 물체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거대 충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원시 지구의 큰 덩어리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남은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지만 완두콩 한 개 옆에 미국산 니켈을 놓으면 달에 비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이 덩어리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로 보내졌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9,500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지구와 충돌한 물체는 우리 행성 질량의 약 10%, 대략 화성 크기 정도였을 거예요. 결국 지구와 달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죠. 물론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잡았다고 해요. 즉, 달은 무심코 지나가던 천체였는데 갑자기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궤도로 끌어당겨졌다는 거죠. 심지어 지구가 금성에서 달을 훔쳤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불평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훨씬 더 전망이 좋으니까요. 달과 지구는 암석과 일부 광물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의 대기는 얇고 칼륨과 나트륨을 포함한 몇 가지 이상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화성이나 금성, 지구의 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달의 암석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에 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인 17세기, 천문학자들은 달 표면에서 커다란 검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반 랑그레는 이 반점이 바다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바다라는 뜻의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다른 천문학자들도 달의 지도를 만들면서 이 어두운 반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평온의 바다라는 뜻의 마레 트랑큘리타티스는 고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은 실제로 바다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래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평원이죠. 이 화산 폭발은 현무암 평원이라고 불리는 매끄럽고 평평한 지역을 남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하늘을 관찰하던 윌리엄 피커링은 달을 연구한 결과 달에는 대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고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공기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생기면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1961년 한 물리학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달에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지역에 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영구 음영 지역은 달에 태양이 비추지 않아 항상 어둡게 유지되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이 어두운 지역은 매우 춥고 얼음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 얼음이 존재할 수 있죠. 아폴로 탐사선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그들은 토양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90년대 나사는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화구에 집중하여 고농도의 수소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었고 얼마 후 화산 유리의 작은 구슬 안에 갇혀있는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달에는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달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달의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나사의 소피아 미션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던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물은 달의 먼지 알갱이 속에 숨어 있거나 달의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같은 바다는 없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달이 형성될 당시에는 아마도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이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달 표면을 강타한 해성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지금도 달에 충돌하는 해성으로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얼음이 많은 미세운석이 달 표면과 충돌하고 먼지가 태양풍과 상호작용할 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을 언급할 때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극지방 분화구에 숨은 얼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했을지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해성에 필요한 모든 원소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달의 얼음에도 그 원소들 중 일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때요? 밖이 어두워요. 거의 새벽 2시가 됐어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위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물론 이론은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거대 충돌 이론으로 달이 지구와 다른 행성의 충돌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성은 화성 크기로 지구보다 작았을 거예요. 충돌 자체는 아마도 약 4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포획 이론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론은 달이 소행성이나 달은 떠돌아다니는 천체였다고 주장합니다. 달이 태양계의 다른 어딘가에서 형성되었는데 지구를 지나갈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동위 원소 및 화학적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은 다른 곳에서 생성되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다른 전문가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구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여 일부 물질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고 이렇게 달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달에 있는 광물의 비율과 종류는 지구와 통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달에는 고온에서 매우 빠르게 형성되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한 가지 이론이 더 있는데 아마도 가장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자연위성이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함께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더 시급한 질문이 천문학자들을 바쁘게 하고 있어요. 달은 정말 지구의 위성일까요? 아니면 두 쌍둥이 행성일까요? 달은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로 지구에 비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행성계를 이중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행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국제천문연맹에 따르면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중력 덕분에 거의 둥근 모양을 가질 만큼 거대하며 궤도 주변 지역을 비운 우주 물체입니다. 그럼 위성은 어떨까요? 위성은 더 큰 천체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 물체입니다. 지구, 달 시스템을 예로 들면 그 중력의 중심, 일명 무게 중심은 지구 내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쌍둥이 행성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30억 년 또는 40억 년 전, 다른 행성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는 강력한 화산 폭발이 위성을 흔들었을 때 형성되었어요. 가스가 달 표면 전체에 퍼졌어요.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로 탈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달 표면은 화산 현무암으로 가득 찬 분지로 덮여 있었어요. 거대한 마그마 기둥이 공중으로 치솟아 땅으로 떨어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현무암 분지가 달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은 달에서 가져온 샘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용암 흐름에 일산화탄소와 유황뿐만 아니라 물의 구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샘플 덕분에 연구원들은 상승하여 대기를 형성한 가스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약 35억 년 전에 가장 두꺼워졌고 약 7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펑! 대기는 우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달에 대기가 있었을 때 달이 지구의 3배에서 10배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이 지금보다 최대 19배 더 가까웠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만 킬로미터가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달은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이 하늘에서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공룡조차도 이 경치를 감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달의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은 운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달 표면에는 분화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구에는 약 190개의 충돌 분화구가 확인됐습니다. 다수는 초목에 숨겨져 있거나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분화구 수는 훨씬 더 많아요. 수백만 개죠. 그리고 그중 약 5천 개의 너비가 19km가 넘어요. 그리고 달은 지구보다 지진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구와 기타 고대 지형은 수세기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달을 보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의 반사율이 아스팔트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표면이 어두워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조수를 일으켜 달의 가장 가까운 쪽과 위성에서 가장 먼 쪽의 바다가 모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달은 지구의 자전 속도도 느리게 합니다. 이 현상을 조석 제동이라고 해요. 이 현상은 지구의 하루 길이를 100년당 2밀리초 이상 증가시킵니다. 달은 또한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1년에 약 4cm 정도예요. 언젠가 달이 우주로 떠난다면 지구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겁니다. 달의 중력이 안정적으로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지구의 기울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기울어지지 않으면 계절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커지면 극심한 날씨를 초래할 거예요. 달 표면은 대부분 휴면 상태지만 지구의 자연 위성은 여전히 달 지진을 경험합니다.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 달의 내부가 냉각되면서 수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달이 수억 년 전보다 약 45m 날씬해졌다고 해요. 이를 돕기 위해 포도가 건포도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포도가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줄어들고 있고 주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와 달리 달은 껍질이 부드럽지 않아요. 달의 표면은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달이 작아짐에 따라 지각이 갈라지고 부서지며 그 단면이 주변 부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달에 대한 또 하나의 멋진 사실을 알고 싶으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에는 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매달 달 꼬리가 스카프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이 가느다란 꼬리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정기적으로 이 꼬리를 직접 통과합니다. 운석 충돌은 이 나트륨 원자를 달 표면에서 더 멀리 우주로 날려보내죠.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지구의 중력이 나트륨의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지구는 나트륨을 대기를 감싸는 긴 줄무늬로 끌어당깁니다. 달의 꼬리는 완전히 무해해요. 또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쉬운 배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고출력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에 달하는 반짝이는 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2, 3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 궤도로 끌어당겨져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100만 개가 넘는 소행성 중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은 이 소행성이 두 번째에 불과했거든요. 2020 CD3으로 불리는 이 소행성은 우리의 임시 미니 달이었어요. 하지만 지구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소행성은 무작위 궤도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2020 CD3과 같은 일시적으로 포착된 천체는 매우 드뭅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포착되려면 특정 방향과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죠. 하늘에 떠있는 이 작은 점은 과학자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안겨준 2024 YR4라는 소행성입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확률로 들릴지 모르지만 도시를 쓸어버릴 만큼 큰 물체였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더 이상 지구와의 충돌 경로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달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2024년 12월 칠레 엘 사우스 천문대에서 이 행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밝기로 미루어 볼 때 그 크기는 40에서 91m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큰 것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수준은 아니지만 낙하 위치에 따라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파리, 런던, 뉴욕 상공에 떨어지면 도시 전체와 인근 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행성은 가장 위험한 우주 운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소행성이 약간 유명해진 것은 당연합니다. 소행성이 발견된 순간부터 2025년 2월까지 충돌 위험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의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충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실제로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은 이 소행성의 심각한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위협입니다 해서 우리가 틀렸어요로 바뀌었나요? 사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소행성이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다가 점점 더 위험해지다가 갑자기 안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전문가가 소행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하늘에 떠있는 작은 빛의 점일 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관찰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소행성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통로는 소행성이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영역을 포함해요. 이 통로의 일부라도 지구를 통과하면 소행성은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궤도를 파악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등 최소 3번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더 명확한 그림을 얻기 시작하면 위험구역이 여전히 지구와 겹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속 추적하면 위험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갑자기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진정하세요. 지구로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불확실성을 계속 좁혀갑니다. 바로 2024 YR4의 경우처럼요. 이제는 조금은 긴장을 풀어도 되겠죠? 네, 2024 YR4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하지만 달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측에 따르면 203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7%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치가 3.8%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달에 충돌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충격파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달이 반으로 갈라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정말 충격적이거나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 충돌을 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달 충돌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더라도 달에 생긴 새로운 분화구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달에는 날아오는 파편으로부터 달을 보호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건의 충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기 밝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는 실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달의 충돌을 주시해왔어요. 예를 들어 유럽 우주국에서는 그리스에 있는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러한 충돌을 추적하는
넬리 오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에 충돌하는 우주 함석의 작은 폭발을 100회 이상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반대 쪽에서 달의 충돌 섬광을 관측하는 소형 위성인 루미오 미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달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주 비행사와 달 기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4 YR4는 특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달과 충돌하는 대부분의 우주 물체는 매우 작기 때문이죠. 약 50m보다 더 큰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YR4가 충돌한다면 놀라운 광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소행성은 2024 YR4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된 소행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소행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태양계에는 수백만 개의 거대한 우주 함석이 존재하며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위험을 초래하는 소행성은 더 적습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5천만 킬로미터 이내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 그룹 안에는 지구와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도는 매우 큰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행성은 약 2,5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폭이 약 165m에 달하는 소행성 2014 TN17처럼 몇몇 소행성은 꽤 가까이 접근하거나 이미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지구에서 불과 5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매우 가까이 통과했습니다. 이는 달보다 약 13배 더 먼 거리예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요?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하면 사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행성은 거의 300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소행성이었어요.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행성은 이미 지구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소행성은 매일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겟돈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큰 소행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행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체는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0 또는 1%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인류를 충돌로부터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있었던 다트 미션이 있어요. 이것은 나사의 첫 번째 행성 방어 시험이었습니다. 우주선을 이용해 소행성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 소행성은 지구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죠. 더 실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로 소행성의 일부를 기화시켜 추력 효과를 만들어 소행성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자체 중력을 이용해 소행성을 천천히 잡아당기는 대형 우주선인 중력 트랙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국은 충돌 구역에서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행성 충돌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밑에서 달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온몸의 모공마다 위험을 느낍니다. 생명 없는 위성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강력한 진동과 함께 당신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달 지진인가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증거에 따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해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최근 달의 먼 쪽에서 266개의 신비한 능선을 발견했는데 이 능선들은 최근 지질학적 활동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걸까요? 달 지진이요? 글쎄요, 그런 셈이죠. 능선은 32억 년에서 36억 년 전에 형성된 화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에서 40개 정도의 클러스터에서 발견되며 달 표면이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최근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작년이나 한 10년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든 대부분의 모델은 달의 지질 활동이 25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끝났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이러한 지층이 지난 10억 년 동안 활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작은 능선 중 일부는 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의 시간 규모에서 비교적 젊은 것으로 간주돼요. 이는 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질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메릴랜드 대학교와 스미소니언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달 능선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크레이터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이렇게 작동해요. 분화구가 적은 표면일수록 더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분화구가 많을수록 더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분석 결과 일부 능선은 이미 존재하는 분화구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1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러한 능선 형성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달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의 능선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힘에 의해 형성된 동일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힘에는 달의 점진적인 수축, 열수축, 궤도 이동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달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수십 년 전 아폴로 미션에서 수집된 데이터예요. 아폴로 달 지진 실험에서 진도 1.5에서 5까지 28회의 지진을 기록하는 등 이미 얕은 달 지진을 감지한 바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능선이 유사한 지진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연위성의 기괴한 축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달이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치명적인 충돌은 과열된 물질 다발을 우주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물질들이 모여 달을 형성한 거예요. 초기에 달은 격렬한 화산과 지진 활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용융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달은 우주를 떠다니는 녹은 덩어리였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실제로 굳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44억 3천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달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달을 형성한 거대한 충돌은 지구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타격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냉각되고 수축되었고 지금 우리의 밤을 밝히는 현대의 암석 구체를 보세요. 하지만 달은 아직 완전히 단단하지 않고 계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핵이 천천히 냉각되는 것이 달이 계속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달이 식으면서 달의 내부가 수축하여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지각이 이동해요. 이 수축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달의 마리아에서 발견됩니다. 달에서 크고 어두운 부분 보이시나요? 용암이 고대 소행성 충돌 분화구를 채우고 굳어지면서 형성된 영역을 마리아라고 해요.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이 냉각되고 수축하면서 이러한 주름 융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질 활동의 또 다른 요인은 달과 지구의 중력 상호작용일 수 있어요. 이러한 멈추지 않는 강력한 상호작용은 표면 응력을 생성하고 지각 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달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달은 오랫동안 미래의 기지와 자원 추출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학적 활동의 발견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표면이 계속 움직인다면 미래의 정착지, 인프라, 채굴 작업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진계와 지표 투과 레이더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달 탐사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잠재적 문제가 있는데 바로 달먼지, 일명 레골리스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울퉁불퉁하고 끈적한 먼지가 사방에 퍼져 우주복과 장비,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A&M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로켓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레골리스가 발생하는데 특히 승무원과 화물을 싣고 달로 가는 많은 우주선에서 충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작은 먼지 입자부터 큰 암석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달먼지의 주성분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같은 약 70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 규산염 광물이에요. 달먼지는 수십억 년에 걸쳐 운석과 소행성이 달 표면에 부딪히면서 대부분 가루로 분쇄되어 형성되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매우 얇기 때문에 먼지를 부드럽게 해줄 바람이나 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태양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레골리스는 정전기를 띠게 되어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게 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달먼지가 우주복에도 달라붙고 착륙선 내부에도 달라붙고 모든 것에 달라붙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주선 내부에서 눈을 자극하고 호흡 문제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물을 찾는 것이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중국은 달에 숨은 얼음을 찾기 위한 대규모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창의 7호 임무의 일환으로 비행 로봇이 달 남극의 깊은 분화구를 탐사해서 얼음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색할 계획이에요. 만약 이를 확인한다면 향후 달 탐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을 위한 식수와 연료까지 확보하게 될 거예요. 이 임무는 5년 이내에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창의 5호 탐사선의 토양 샘플과 나사 및 인도 우주선의 관측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깊은 얼음 퇴적물이 미래 임무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엄청나게 깊은 분화구가 있고 전문가들은 그 안에 얼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 로봇은 착륙 후 이러한 분화구 중 하나 이상을 탐사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 얼음을 발견한다면 장기 달 탐사를 훨씬 더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달에서 물을 발견하고 성가신 먼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든 아니든 최근 달에 어린 능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달이 여전히 지질학적 활동 중이라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 생각만큼 많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달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생명 없는 위성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탐사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달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달의 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숨은 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각 멘틀 핵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도 지각 멘틀 핵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달의 핵은 지구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지구의 핵은 지구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요. 달의 핵은 질량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며 지름은 달 자체 지름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단단한 암석 멘틀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층 사이에는 신비한 끈적끈적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층은 부드럽고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며 바다의 조수처럼 밀물과 썰물을 반복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상승과 하강, 신축과 이동을 반복합니다. 그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고 미묘하고 규칙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이 바다와 대양에 영향을 미치고 중력으로 조수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호 바다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춤에 반응합니다. 또한 용융층은 매우 흥미로운 광물인 일메나이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메나이트에는 지구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강하고 가벼운 금속인 티타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티타늄은 비행기 부품과 우주선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전거와 노트북과 같은 일상용품에도 사용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부식과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달에 일메나이트가 풍부한 용융층이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천문학자들은 이미 달 기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달의 구조물이나 우주선, 심지어 우주비행사를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재료를 운반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건 달이 차갑고 지루한 바위가 아니라는 최초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달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나사는 이를 발견하기 위해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그리고 달 정찰 궤도선이라는 새로운 특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달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탐사선이지만 망원경처럼 달 표면만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달의 중력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레일은 달 주위에 썰물과 흐름이라는 이름의 소형 우주선 2대를 보냈습니다. 영리하죠? 이 우주선이 서로 가까이 비행하면서 달의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달에 보이지 않는 당김을 서로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것과 같아요. 달의 중력이 한 지점에서 더 강하면 우주선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약하면 더 멀어졌어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에 실제로 갈 수 없더라도 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은 임무를 끝내기 위해 2012년 12월에 의도적으로 달에 추락했습니다. 달의 정찰 궤도선은 조금 다릅니다. 달의 매우 상세한 사진을 찍고 달 표면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레일과 LRO 정보를 결합해서 이 구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가 달 지질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이 용융층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에요. 달의 핵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쉽게 달의 열이 달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겠지 하고 말만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첫째, 달의 핵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열을 훨씬 적게 생성합니다. 또한 달은 일반적으로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물론 온도를 말하자면 말이죠. 표면의 온도가 섭씨 영하 128.9도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내부층이 여전히 흐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이 끈적끈적한 물질은 달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달 지진과 그 발생 원리를 탐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반용융층이 표면 아래에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달은 달 자체 외에도 다른 천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정적 바위라고 생각했던 달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행성이나 달 소행성은 어떨까요? 그들도 표면 아래에 비슷한 움직임을 숨기고 있을까요? 조석과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 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달에서는 정말 많은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 표면 아래에서 수백만 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 표면이 지하 터널과 동굴로 가득 차 있다고 의심해왔어요. 이들은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용암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백만 년 전 달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달은 화산 활동을 겪으며 분화를 일으켰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게 돼요. 용암의 바깥층이 냉각되고 굳어지면서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지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유명한 암흑지대이며 고대 용암의 어둡고 딱딱하게 굳은 잔해입니다.
하지만 뜨겁고 녹은 용암은 중앙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분출이 끝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터널, 즉 용암 튜브입니다. 지구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유사한 지하 터널이 생긴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용암관을 볼 수 있어요. 수십억 년 전 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광기 어린 모습이었지만요. 실제로 달의 용암굴은 현재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처음 착륙한 곳으로 유명한 마레 트랑큘리타티스 동굴 아래에서 그런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 최소 103.6m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굴 시스템은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지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특수 레이더 기술과 첨단 컴퓨터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파를 전송하여 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파동은 반사되어 지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이 파동이 반사되는 방식을 분석해서 숨은 동굴의 모양과 크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그곳에 모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은 방사능, 거친 바람, 유성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나사는 심지어 이 동굴 중 일부가 섭씨 17.22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증거도 발견했는데 달에 비하면 정말 아늑한 온도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2000년 터널 안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달의 전체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예상치 못한 달의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동굴을 탐험하고 멋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체나 미생물 같은 기적을 발견한다고 해도 실제 동물이나 괴물이 없을 확률은 99%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것들이 발달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멋진 공포 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로봇이나 드론을 보내 터널을 먼저 탐사한 다음 터널이 인간에게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이 작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달 동굴을 미래의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달 탐사와 정착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달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2016 HO3라고도 알려진 카모 알레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돌면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줄여서 HO3라고 부르죠.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2007년 4월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작은 건물 크기, 즉 런던 아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와이에서 발견된 이 소행성의 이름은 대략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파편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연구 끝에 그들은 이 소행성이 우주로 날아간 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달에는 이탈리아 철학자의 이름을 딴 조르다노 브루노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는 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150km가 넘는 초대형 광선인데도 여전히 밝습니다. 이것은 한때 그곳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1178년 영국 캔터베리에서 5명 승려가 여행하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은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달이 화염과 불꽃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 표면 전체에 어둠이 퍼졌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기록을 발견하고 이 수도승들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의 형성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분화구의 나이가 약 400만 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만약 그런 엄청난 충돌이 12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구는 미쳐버렸을 테니 별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지구에 거대한 유성 폭풍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어쨌든 HO3는 400만 년 전 충돌 당시 떨어져 나간 달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달 조각을 발견했을 때 재빨리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달은 조만간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300년 이상은 우리의 준 위성으로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는 매우 거칠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돌며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고리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세기가 되면 더욱 미친 듯이 돌면서 말굽 궤도로 바뀌어 서서히 우리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언젠가 HO3가 우리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 금성, 심지어 태양 자체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소행성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작고 안정적인 소행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암석이 천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우버처럼 암석을 타고 이동하면서 생명체가 우주 전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탄소와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요. 어쩌면 생명체가 화성에서 암석을 타고 지구로 히치하이킹을 했을지도 몰라요. HO3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백만 년 동안 물건을 싣고 멀쩡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HO3를 조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보내길 원합니다. 2017년도에 한 학생 그룹이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 국가우주국은 2025년에 HO3 어딘가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려고 해요. 로봇은 그곳으로 날아가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를 위해 그걸 지구로 가져와야 해요. 안타깝게도 육안으로는 하늘에서 이 소행성을 볼 수 없어요.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0에서 130m 정도예요. 따라서 초강력 망원경 없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소행성이 있어요. 엄청날 거예요. 2029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로 지나갈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04MN4 또는 줄여서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폭이 약 369m로 HO3보다 훨씬 큽니다. 역대 가장 가까운 소행성 통과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소행성은 2004년 12월에 공황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2.7%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심지어 아포피스라는 이름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뱀에서 따온 것으로 라와 싸우며 항상 태양을 삼켜 지구를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괴물이에요. 다행히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우리 근처를 지나갈 거고 하늘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차가운 소행성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피스가 근접 통과하는 동안 중력 키홀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특정한 좁은 영역을 통과하여 우연히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 멜랑콜리아에서 나오는 행성처럼 2036년에 서사시적인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이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36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꽤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금성이 지구를 추월할 때만큼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포피스와 지구는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은 8만 년에 한 번씩만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전 세계의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며 거대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대멸종이나 그와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포피스는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포피스를 보려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소행성은 밤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납니다. 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근처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HO3와 아포피스는 모두 아폴로 궤도 소행성의 일부예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들이죠. 위험한 녀석들이 모여있네요. 지구 궤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에 근접하거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군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소행성은 그리스의 태양신 이름을 딴 1862년 아폴로입니다. 이 소행성은 193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이 그룹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거의 1.6km에 달할 정도로 더 컸어요. 사실 너무 커서 작은 달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폴로는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과 화성의 궤도도 통과합니다. 재밌는 사실,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40년 넘게 망원경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수를 계속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가 재발견되었을 때 아폴로는 소행성 목록에서 첫 번째 소행성이 아니었고 이름에 큰 숫자가 붙게 됐어요. 아폴로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근처를 날아다닐 겁니다. 2075년에는 금성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성도 지나갈 거예요.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이 녀석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가 알아챘을 테니까요. 소행성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는 데 도움을 준 소행성처럼 지름이 9.7k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게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 거예요. 화성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1976년 바이킹 1 궤도선이 화성을 탐사하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커다란 구조물이었습니다. 시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 행성은 곧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리비아 몬테스에서 소위 왕관 얼굴이라고 불리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화성에는 일반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2022년 우리는 그곳에서 문과 같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샤프산에 있는 이스트 클리프라는 바위 언덕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마운드에서는 자연적인 균열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 무덤처럼 볼 수 있는 개 문 정도의 크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과장했어요. 이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면서 균열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를 암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나사는 암석 지형의 좁은 균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균열과 틈새는 지구와 화성 모두 암석 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 균열은 바람의 침식이나 화성 지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화성은 신비한 구조의 금광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상한 나선형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코일로 마치 커다란 스프링이나 고리처럼 보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화성의 계곡이 용암으로 형성된 것인지 얼음으로 형성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용암 코일이 그 수수께끼를 밝혀주고 있어요.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이미지 덕분에 연구원들은 얼음 관련 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269개의 용암 나선형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용암 코일이 하와이 용암 흐름에 의해 형성된 용암 코일처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용암 코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나선형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간과하기 쉬웠어요. 폭은 16m에서 거의 30.5m에 달하며 먼지가 많은 화성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은은하게 존재해요. 이 코일은 화성의 구성, 특히 지각과 멘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화성에만 이상한 구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가스거인 토성에는 북극의 거대한 육각형이라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육각형 모양의 구름 패턴입니다. 길이가 약 14,000km 이상으로 지구의 지름보다 더 크답니다. 시속 약 322km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로 이루어진 제트기류로 추정돼요. 이 육각형은 80년대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2006년 카시니 탐사선에 의해 가까이에서 관찰됐어요. 카시니 미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각형의 색이 파란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토성에 왜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토성의 그 근처에서 바람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험실 실험에서 액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켰을 때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토성의 특별한 날씨 패턴과 함께 느리게 회전하는 공기 흐름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2020년 폭풍이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안정적인 육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에요. 토성은 또한 기괴한 위성들과 함께 운이 좋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라페투스예요. 이 달은 거대한 띠처럼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능선이 있다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호두처럼 보여요. 호두까기 인형은 어디 있죠? 이 능선은 높이가 약 13km에서 최대 19km, 폭이 200km에 이르며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달 표면의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고 태양계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산맥으로 간주돼요. 이 거대한 능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른 행성이나 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능선이 죽은 달의 잔해일 수 있다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충돌이 이아페투스에서 물질 덩어리를 산산조각 냈어요. 이 조각들은 달 주위를 돌며 미니달 또는 하위 위성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페투스의 중력이 이 미니달을 찢어버렸고 그 주변에 잔해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이 고리의 파편이 다시 이아페투스로 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산등성이가 만들어졌어요. 연구원들은 이 과정이 수세기에 걸쳐 빠르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이아페투스는 토성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성의 중력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페투스가 토성에 더 가까웠다면 그 위성이 끌어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도 메탄 바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밝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서로 뭉쳐서 눈처럼 표면으로 떨어지는 복잡한 유기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법의 섬은 메탄을 흡수하고 매우 천천히 가라앉는 눈덩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에서는 분자가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물 위에 물질이 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메탄은 다릅니다. 메탄은 다른 분자를 붙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고체 물질을 즉시 가라앉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마법의 섬은 가라앉지 않아요. 이 섬들은 구멍이 많은 얼음으로 만든 스펀지 같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구멍이 많은 얼음 조각이 호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타이탄의 바다 위에 잠시 떠 있다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질소가스 거품이나 바람으로 인한 파도 같은 다른 아이디어도 있어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달은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달만 봐도 알 수 있죠. 1971년에 우리 달에서 흙이 사라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마치 푸른 호수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이 신비한 장소를 이나라고 부릅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 임무 중에 처음 발견됐어요. 이후 아폴로 17호 미션에서 더 선명한 사진을 찍었죠. 푸르스름한 D 글자 모양의 이 점은 달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색은 현무암이라는 티타늄이 풍부한 특수 암석에서 유래합니다. 이 암석들이 이나의 바닥을 덮고 있어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나 내부의 마운드 가장자리 근처에도 푸른빛이 도는 부분이 있어요. 이나는 독특하며 아마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약 35억 년 전의 토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화산 보호막의 표면 나이와 비슷해요. 우리 달에도 화성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있어요. 달의 남극 근처에 얼굴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얼굴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크레이터와 그림자가 모여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 분화구는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달 표면의 약 16%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구 중 일부는 내부에 물과 얼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양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얼굴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뇌가 얼굴이 없는 곳에서도 얼굴을 인식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해요. 의자에 옷이 있는 그림자 형상을 볼 때처럼요. 수성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모양을 봅니다.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장난을 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얼굴과 같은 친숙한 모양을 보게 만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달에 많은 것을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이 최근 달의 남극 근처에서 유황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 원소는 달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가 지구의 자연위성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유용한 원소는 주로 지구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돼요. 달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었다는 건 달의 화산 역사와 과거 대기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탐사선의 로버는 2023년 8월 23일 달의 남극에서 약 70도 지점에 착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화학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달 착륙으로 인도는 달의 탐사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달의 남극에 아주 가까이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기도 해요. 남극은 물 얼음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탐사선이 이 물 얼음을 채취하여 식수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륙선은 2주 동안 달의 토양과 극도로 얇은 대기 분석에 중점을 둔 데이터 수집을 수행했어요. 한편 태양열로 구동되는 프라기안 로버는 달에서 얼어붙은 물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죠. 착륙선은 9월 3일에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선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약 41cm 상공으로 몸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 다음 살짝 도약해서 원래 위치에서 30에서 41cm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착륙선을 달 표면에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킬 수 있다는 건 향후 임무를 위해 필수적이며 달 탐사 후 토양 샘플이나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9월 인도 우주선은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14일간의 달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주선은 이 기간 동안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탐사선의 주요 결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달의 다양한 깊이에서 표토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해당 지역의 위성 표면이 예상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 표면의 온도는 섭씨 20에서 30도 사이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섭씨 70도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또 다른 발견은 산소를 포함한 여러 화학 원소의 존재를 나타내요. 또한 우주선에서 받은 데이터는 남극에 가까운 달 표면에 알루미늄, 칼슘, 철, 티타늄, 실리콘 및 기타 화학 원소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이 로버는 또한 달 표면 아래에서 지진과 울림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로버의 분광기 덕분에 감지된 유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현재 이 원소가 자연적으로 표면에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화산 활동이나 운석 충돌의 결과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암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지구 암석일지도 몰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가져온 대형 암석 수집품에 포함된 2cm 너비의 칩이 실제로 40억 년 된 지구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지구가 시작될 때 겪은 격렬한 충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암석이 형성된 직후 소행성 충돌로 인해 그 조각이 지구에서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3배나 더 가까웠습니다. 충돌이 너무 강력해서 이 지구 암석 덩어리는 달까지 날아갔어요. 나중에 이 파편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달 강력암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 암석은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에 의해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과 달에서 온 운석을 발견한 적은 있지만 달에서 온 암석이 지구 운석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암석이 지구 표면 아래 약 19km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에서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달의 반대편에 착륙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연구원들이 위성 표면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시각화하여 수십억 년의 달 역사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U22 로버는 달 관통 레이더의 도움으로 이러한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달 표면 깊숙한 곳을 촬영하고 달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소리에 울림을 들었죠.
그 구조물들은 거의 305m 깊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면 아래 첫 40m는 먼지, 토양,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구는 또한 큰 물체가 달 표면에 부딪힌 후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분화구도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전 고대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원들은 지층 주변에 부서진 암석들이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화산암층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얇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용암 흐름의 두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출 횟수와 규모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달의 화산 활동은 약 45억 년 전 달이 형성된 이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달의 반대쪽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이켄 분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거대한 산의 사슬처럼 보이는 외곽 테두리만 볼 수 있어요. 지름이 2414km가 넘고 달 표면의 4분의 1을 덮고 있는 13km 깊이의 거대하고 움푹 패인 곳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약 40억 년 전 소행성이 달과 충돌했을 때 생겨났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코네티컷주 4개 크기의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보세요. 무게는 18개의 0이 포함되어 있는 단위입니다. 이 신비한 덩어리는 달 표면 약 290km 아래 남극 아이켄 분지 한가운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사의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임무를 뜻하는 그레일이 자연 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조사하던 중 과학자들은 달 표면의 한 곳에서 중력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신비한 무언가가 그 분지 바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기괴한 덩어리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달이 막 모양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 고밀도 산화물 덩어리라고 주장해요. 그 당시 위성은 여전히 고대 마그마의 바다로 덮여 있었으며 냉각의 마지막 단계에서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덩어리가 한때 남극 아이켄 분지를 만든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라는 다른 이론을 지지합니다.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행성의 철, 니켈 핵일 거예요. 달에 미로 같은 용암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지하 지형을 조사한 결과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30억 년 전에 일어난 달 화산 활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용암의 흐름이 굳어져 겉은 두껍고 단단한 지각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흐르면서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만들었어요. 나사가 발견한 달 표면의 수많은 작은 구덩이는 이러한 용암굴의 입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이 확인되면 지하터널은 인간이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에 편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 공급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남극에 최초로 착륙해서 역사를 새로 쓴 날입니다. 이 달의 은신처가 과학자들에게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의 얼음이라는 귀중한 걸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북쪽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풍부한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얼음에 대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기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얼어붙은 수원이기 때문이죠. 달의 영구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화성까지 가는 미션에 연료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나사 우주선이 임무 중 우연히 이 얼음을 발견한 이후 20년 넘게 이 얼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이 얼음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요. 그들은 달의 남극에 물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달 정착민들이 이 물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척박한 달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산소와 수소로 영리하게 분리하면 공기와 로켓 연료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달 탐사를 더욱 실현 가능하고 자립적으로 만들 겁니다. 또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달만큼이나 오래된 이 고대 얼음은 달과 지구의 깊은 신비를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물은 전혀 희귀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에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수많은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 주변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 태양계의 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물이 원래 우주에서 왔다는 걸 암시해요. 물은 극도로 뜨거운 수증기 구름 속에서 별 주위에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얼음으로 변하고 작은 먼지 입자에 달라붙죠. 이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달라붙어 해성, 행성 등과 같은 더 큰 물체가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 태양계에서 해성과 행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이 우주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와 달에 물이 도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이 아주 오래전에 이곳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달 표면에 부딪힌 물이 풍부한 소행성을 타고 왔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극은 인류가 실제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예요. 비밀 지하터널로 연결된 벽돌 도움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는 컴퓨터를 빠르게 조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프를 타고 달의 풍경을 누비며 귀중한 자원을 채굴하러 가고 있을 거예요. 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무겁고 돈이 많이 드는 대피소를 지구에서 멀리까지 운반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문명으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인류는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떠날 때마다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해 생존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달이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얼음에 대해 알고 있고 얼음은 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성에는 무성한 녹지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에는 광물 자원과 햇빛이라는 이점이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지구와 달리 달의 극은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태양은 하루 종일 지평선 위를 우아하게 공전해요. 즉 거의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세상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 전지파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저는요? 별로요. 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태양의 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해요. 산소를 생산하고 남은 금속이 있다면 그 금속의 용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의 가장 풍부한 자원인 레골리스를 튼튼한 벽돌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 달의 먼지를 한 층씩 녹여 3D 프린터로 달의 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태양열 오븐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달의 흙을 녹이기도 했어요. 다들 꽤 능숙해졌죠. 달에 작은 벽돌 공장을 세우고 레골리스 집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멋진 새 재료를 찾으면 바로 그것으로 작은 집을 짓는 현실의 마인크래프트와 같아요. 이 벽돌이 성공하면 건물 전체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풍선 모듈을 덮거나 버려진 착륙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비행사는 숙련된 벽돌공이 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봇이 협력해서 작업하는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사람이 건설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달에서의 생활이 아늑할 것이라고 믿어요. 설계에는 다층 구조의 거주 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어요. 달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해요. 낮에는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기온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29도까지 급강하해요.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태양 복사, 우주선, 미세 운석 충돌에 끊임없이 노출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달 표면의 모든 것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달의 먼지예요. 달에는 숨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의 먼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에요. 달의 먼지는 너무 끈적거려서 우주비행사에게 재채기를 유발하고 달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또한 장비와 우주복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은 먼지죠. 과학자들은 유성이 달에 충돌해서 작은 입자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만들 때 먼지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먼지는 독성이 있고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작은 입자가 떠다니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서는 바람이나 비를 통해 먼지를 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가신 문제가 전체 임무를 망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안식처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서 저주파 전자기파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 해요. 이 파동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이 알기 어려운 신호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라디오와 다른 배경소음의 불협화음만 잡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달의 어두운 면에서 마침내 그것들을 녹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파동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구나 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태초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새로운 달 연구소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사는 현재 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탐사선은 우주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낸 후 2022년 12월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달을 훨씬 넘어선 모험이었죠. 이 임무는 화성 탐사에 도움이 될 최근 개발 기술의 역량을 입증했어요.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달의 지속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위성 궤도에 우주 정거장과 같은 관문을 만들어 착륙을 돕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에 우주 비행사를 달 궤도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3호에는 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에요. 향후 수십 년 내에 달 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달 탐사 프로젝트는 196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나은 지식과 기술로 조만간 달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멋진 GPS 기술이나 강력한 로켓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800년 된 비법이 있습니다. 이를 피보나치 구체라고 합니다. 헝가리의 한 대학의 과학자들은 달을 연구하던 중 이 아이디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동안 어떻게 약간 찌그러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지구와 그 위성이 우주에 떠있는 완벽한 작은 구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중력, 회전운동, 조석으로 인해 약간 수축된 축구공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GPS 기술은 이미 이러한 완벽하지 않은 공의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극지방이 약간 평평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달의 지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셀레노이드라고 불리는 달의 모양, 즉 과학자들이 지구 모양의 달 버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름길을 택해왔어요. 그들은 우리 위성을 단순한 공 모양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심지어 우리가 달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흥미로운 여행까지 고려한다면 더 정확해야 해요. 과학자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여 달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피보나치 구체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피보나치 구체는 수학자들이 공 위에 점을 고르게 배치하는 데 사용했던 영리한 솔루션이에요. 과학자들은 최근 나사에서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달에 약 10만 개의 지점을 매핑하는데 이 굴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달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위성의 극이 달의 적도에 비해 중심에서 약 0.5km 더 가깝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달에 다시 착륙하기 전에 GPS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조정하면 달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수학은 60년대 이후 달에 대해 수행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술이 지구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 과학자들이 미래의 임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피보나치의 발견을 이용해 영리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금융, 농업,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 피보나치가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볼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처음에는 수학 수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토끼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 흥미로운 퍼즐을 생각해냈어요. 토끼 한 쌍을 특정 공간에 1년 동안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몇 가지 이론적인 규칙도 세웠어요. 우선 모든 토끼는 암수 한 쌍으로 태어나며 한 달이 지나면 번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매달 각 토끼 쌍은 한 쌍의 토끼 새끼를 한 마리씩 더 추가합니다. 마지막 규칙은 모든 토끼가 한 해 동안 무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 1, 2, 3, 5, 8, 13과 같은 1년의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수열을 다시 보면 모든 숫자가 그 앞에 있는 두 자리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 2개, 이것이 시작 토끼 쌍이에요. 다음으로는 숫자 2가 보이는데 이는 첫 번째 쌍과 첫 번째 자손의 쌍입니다. 이 흥미로운 수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수학 애호가들은 이 수열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식물의 잎이 자라는 방식이나 해바라기의 씨앗이 배열되는 방식과 같이 자연에서 이 패턴을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도 있어요.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피보나치 나선형을 그려보세요. 작은 원으로 시작한 다음 피보나치 숫자를 사용해 점점 더 크게 그려보세요. 첫 번째 원은 종이의 작은 점이거나 0에 해당하는 크기여야 해요. 다음 원 1단위, 또 다른 원 여전히 1단위. 계속 진행하면 원이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이 계속 커지더라도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면의 상징으로 피보나치 나선형을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선형을 잠시 쳐다보게 해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시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어요. 회전하는 나선형을 응시한 후에는 소용돌이의 방향에 따라 물체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느낌을 최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흥미로운 일련의 숫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마일을 킬로미터로 변환하는 것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5, 8, 13. 이 수열을 살펴보고 두 개의 숫자를 나란히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13과 21을요. 계산을 해보면 13마일은 약 21k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4와 55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과 수학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모차르트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일찍부터 숫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음악에서 일종의 숨은 메시지처럼 멋진 숫자 패턴을 찾는 걸 좋아했어요. 심지어 그의 여동생은 그가 악보의 옆면에도 항상 수학을 낙서했던 것을 기억하기도 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가 피보나치 수까지 가지고 놀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정말 그렇다면 그는 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보나치 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예술은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안 맨과 모나리자 같은 걸작에 황금 비율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도 이 패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둥의 간격이 딱 맞는 건물을 볼 때마다 건축가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좋은 예예요.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피라미드의 모양이 황금 비율에 너무 가까워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패턴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원에 나가서 주변에 솔방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 비늘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피보나치 구체에 따라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도 같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몸통, 머리, 심장이 하나씩 있죠. 예를 들어 팔, 다리, 눈, 귀와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 3의 경우 팔다리의 구성과 손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손목 부분, 손바닥 가운데 부분, 손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대해 말하자면 손가락의 뼈 길이도 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자인은 특히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파도의 곡선이나 강이 갈라지고 흐르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날씨 패턴도 이 규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소용돌이와 허리케인은 피보나치 나선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고 퍼져나가요. 축소하면 나선이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선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는 나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은하의 별은 한 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별은 더 빨리 발달하고 어떤 별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중력을 다른 방식으로 끌어당겨 젊은 은하가 원반처럼 회전하게 만들어요. 은하가 회전하면서 중력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나선형 팔을 갖게 돼요.
반대로 젊은 은하의 모든 별이 동시에 나타나면 중력은 모든 별을 달걀 모양, 즉 천문학자들이 타원형이라고 부르는 모양으로 뭉개버리죠.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을 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1972년 12월이었죠. 이제는 먼지투성이의 위성에 다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동안 머무는 건 어때요? 나사는 이 사항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달의 우주 비행사를 다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상 최초로 달 표면을 경험하는 여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한 전직 나사 관리자가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여행, 특히 인간이 참여하는 우주여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사의 예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많은 돈 같죠? 하지만 나사가 해야 할 일 목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망원경과 거대한 로켓 프로젝트부터 태양, 목성, 화성, 그 너머를 겨냥한 임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나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책정에 매우 능숙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만 아닙니다. 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달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달 표면은 착륙하기 쉽지 않은 분화구와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 먼지, 학명으로 레골리스 때문입니다. 레골리스는 운석 충돌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거칠고 모든 것에 달라붙어요. 우주복, 차량 및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서 지낼 곳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에는 보호대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번에 14일 동안 달 표면이 태양의 강렬한 광선에 직면한다는 뜻이죠. 그 후 2주 동안은 완전한 암흑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극한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는 먼지와 태양의 강한 우주복과 우주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에 밤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화성에 도착하면 화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사는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아폴로 13호 미션 컨트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겨우 26세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이에 이미 수많은 임무에 참여했었습니다. 즉,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개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여행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은 나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사는 총 12명의 사람을 우리 위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암석을 가져오고 사진을 찍고 과학 실험을 하고 심지어 깃발을 남기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폴로 미션의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달의 인간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달 우주 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구에서 불과 3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이런저런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체 프로젝트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주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달 기지는 더 먼 우주 공간을 향한 임무를 위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망원경을 건설하여 우주에서 훨씬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달 우주 정거장은 달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달 관광을 통해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아폴로 달 프로그램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미국 전역에 걸쳐 약 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했다는 사실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주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폴로 1호의 발사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말썽을 부려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세턴 5였습니다. 이 로켓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한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36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 높이가 상상이 안 된다고요?
이 로켓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배나 높았어요. 세턴 5호 덕분에 나사는 1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달을 향해 2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간 것과 이 중 절반이 달 표면을 걸은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로켓과 우주 왕복선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 비행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싣고 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우주선은 적어도 아폴로 임무 이후로는 이런 짐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 곧 우주 비행사를 위성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나사는 이전에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오리온이 달 궤도를 돌고 지르고 귀환할 수 있도록 발사했습니다. 자동화된 시험 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내기 전에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데려다줄 우주선이 될 겁니다. 오리온에는 발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발사 중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에 연료를 공급하고 추진하며 물, 산소, 전력, 온도 제어를 통해 우주 비행사의 생존을 유지하는 동력 원인 서비스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프로젝트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달에서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늑한 호빗굴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의 지하에서 사는 것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온도와 산소 부족 때문이죠. 운석의 위협과 끊임없는 방사능을 고려하면 달 표면을 그냥 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통수단은 어떨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상적인 달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2024년 1종의 달 택시가 이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로켓과 달리 이 우주 택시는 지구 대기권 재진입에 가혹한 조건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달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려면 우주 택시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달 표면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달 먼지를 막아주는 벽으로 보호된 착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 표면에서 이동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우주선은 자체적으로 제어되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겁니다. 즉,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주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잠시 우주 놀이기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집과 탈 것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어떨까요? 달은 우리에게 대처 수단을 제공합니다. 달의 중력이 가볍기 때문에 달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달에는 얼음이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 얼음을 로켓 연료로 변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얼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전용 우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 중 하나가 트라이던트입니다. 드릴처럼 생긴 이 도구는 얼음으로 덮인 달 표면을 파는 데 적합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로봇 도우미가 이 얼음을 연료로 전환하여 우주 주유소로 운반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화성으로 향하는 로켓이 화성에 잠시 들러 연료를 보충한 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